내 가게가 자리 잡은 작은 골목은 원래부터 그다지 활기찬 곳이 아니었다. 몇몇 카페와 분식집, 꽃집 하나, 그리고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 낀 내 작은 옷가게가 있을 뿐이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불빛도 늦은 밤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골목은 완전히 적막해졌다. 손님 하나 없는 날들, 나는 카운터 뒤에 앉아 유리창 너머 비바람치는 거리를 바라보며 마치 유리상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듯한 답답함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코로나 전에는 매달 4억 원이 넘는 매출이 꾸준히 들어왔다. 나는 물건도 충분히 들여오고 젊은 점원에게 월급도 주고 남은 돈은 작은 지점을 하나 더 내기 위한 꿈으로 저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옷 한 벌도 못 팔 때가 많았다. 가끔 유일하게 들어오는 손님은 길만 물어보고 나갔다. 일주일 내내 장부에는 빨간 숫자뿐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계산해보고 모든 비용을 줄였지만 그래도 한 달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맞출 수 없었다. 밤마다 가게 문을 닫고 흰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 마음이 텅 빈 듯하다. 사람들은 전염병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삶의 의지를 서서히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행에 찾아가 추가 대출을 신청해 보았지만 이미 채무가 많아 거절당했다. 친척들도 각자 사정이 어려웠다.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떠올랐다. 건물주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날 밤 날씨가 쌀쌀했다. 나는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3층 임대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었다. 복도는 길고 누렇게 바랜 조명이 손을 더 떨리게 만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막다른 길이야. 더는 선택지가 없어. 노크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들어오세요. 낮지만 일정하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안에는 건물주인 민욱 씨가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검은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며 겨울 호수 같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혜원 씨? 나는 장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대료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3달만이라도요. 장사가 나아지면 바로 갚겠습니다. 나는 지금 구걸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끄러움에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동정이라도 구걸하는 작은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민욱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장부를 넘기며 빨갛게 물든 숫자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심장이 무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은 종이 넘기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힘드시겠네요. 그는 낮게, 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건물에 있는 가게들도 대부분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아래층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혜원 씨도 예외는 아니죠. 나는 의외였다. 단칼에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적어 내려갔다. 3달 동안 30% 감면, 매출이 3억 원 이상 되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동의하시면 사인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구명줄이었다. 서명하세요. 그리고 버텨보세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잠깐의 온기가 스쳤다. 내 가슴은 묘하게 죄어오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밖에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비추며 빗방울 하나하나를 드러냈다. 우산을 두고 온 나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그때 키 큰 그림자가 다가왔다. 건물주였다. 그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우산 안 가져왔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살짝 닿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빗소리, 발소리, 그리고 그의 낮고 일정한 목소리가 귀에 스며들었다. 온라인 판매를 해보세요.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제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감사했다. 그날 밤 어두운 원룸으로 돌아와서도 그 묘하게 고요하고 낯선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 온기 하나로 변하지 않았다.
다음 주 매출은 8천만 원에 불과했다. 나는 가게 안에서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감면된 1억 2,600만 원조차 마련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게는 내 전부였다.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민욱 씨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는 내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들어오세요. 그가 고개를 들며 약간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침을 삼키며 간신히 말했다. 감면된 임대료조차 마련 못했어요. 이번 달 매출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내 눈 속에 절망을 읽어내려는 듯했다. 그 순간 평생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돈이 없다면 제 몸으로라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민욱 씨는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나를 놓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이 가게가 제 전부예요.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듯했다. 그의 눈 속에서 나는 경멸도 두려움도 아닌 묘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가 위험한 선을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째 비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마저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까지도 모조리 잠기게 하려는 듯했다. 가게는 너무나 한산해서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빗물이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카운터 뒤에 앉아 무표정한 눈빛으로 옷걸이에 매달린 옷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도 마치 주인처럼 풀이 죽어 더 이상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했다. 그날 밤 셔터를 막 내리려던 순간 가벼운 두드림이 들려왔다. 손님이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놀라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검은 우산을 든 민욱 씨였다. 키 큰 그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내려앉아 평소보다 더욱 엄숙해 보였다. 우산 안 가져왔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따스했다. 나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살짝 내 쪽으로 기울였다. 좁은 우산 아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서야 했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그의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었다. 오늘 뭐라도 팔았어요? 그가 물으며 내 얼굴을 스쳐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옷 한 벌요. 2만 5천 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 고통을 더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듯이. 직접 옷을 입고 찍어서 올려봐요. 혜원 씨가 모델보다 훨씬 잘 어울려요. 뜻밖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늘 카운터 뒤에 숨는 게 익숙했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젖은 골목은 몇백 미터뿐이었지만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내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 우산이 뒤집혔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내 쪽으로 기울며 니트 스웨터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들어가요. 더 젖지 말고. 그는 낮게 말했다. 눈길은 여전히 내게 닿아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랐지만 결국 한 발 물러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커튼을 내리며 창문을 보니 그의 그림자가 유리창에 비친 채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 모습이 밤새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뒤로 그는 더 자주 가게에 들렀다. 어떤 날은 몇 마디 조언을 해주고 어떤 날은 그냥 들렀다가 조용히 돌아갔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설명할 수 없이 뛰었다. 나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걸,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내가 피팅룸에서 마네킹에 새 옷을 갈아입히던 중 그가 갑자기 들어왔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는 새로 들여온 원피스를 들고 있었다. 좁은 피팅룸은 한 사람 들어가기도 빠듯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공간은 숨 막힐 듯 좁아졌다. 우리의 숨결이 부딪히고 옷 스치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이 밀착된 채 비친 모습, 겹쳐진 그림자가 나타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을 굳혔다. 이거 어디에 걸까요? 그는 내 어깨 높이로 원피스를 들며 물었다. 나는 뒤쪽을 가리켰고 그는 내 어깨를 넘어 팔을 뻗어 걸었다. 그 순간 그의 팔이 내 볼을 스치자 등골을 타고 전기가 번쩍 지나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혜원. 나는 돌아서서 그의 깊은 눈빛을 마주했다. 그 눈길에는 억누른 욕망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도와줘서, 견디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속삭이며 눈가가 젖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서 팔에서 내 떨리는 손으로 손길을 옮겼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부드럽게 쥐었다. 마치 온기를 전해주듯이. 공간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려왔다. 내 심장은 그의 심장과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그날 밤 그가 떠난 뒤 나는 어두운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었다. 이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았다. 단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떨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더는 멈출 힘이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 잿빛 하늘은 내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장부에는 여전히 붉은 숫자가 가득했고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너질 만큼의 절망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욱 씨가 자주 찾아오면서 내 마음 한편에 이상한 버팀목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저녁 무렵이면 가끔 들렀다. 짧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눈길만 주다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내 심장은 어김없이 빨라졌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사로잡힌 듯이. 이 모든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아내와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저 위기에 몰린 작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성이 아무리 소리쳐도 마음은 자꾸만 핑계를 대며 가까워지려 했다. 그날 밤 새로 들어온 옷들을 피팅룸에서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다시 나타났다. 내가 인사하려고 웃자 그는 먼저 낮게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좁디 좁은 피팅룸은 원래 한 사람만 서기에도 비좁았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공간은 더 좁아지고 숨결이 서로 뒤엉켰다. 니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내 호흡 속으로 파고들어 보이지 않는 끈처럼 나를 어검했다. 이 원피스는 어디에 걸까요? 그는 옷을 내 어깨 높이에 들어 보였다. 나는 뒤쪽을 가리켰다. 그는 내 머리 위로 팔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가 내 볼을 스쳤다. 등골을 따라 번개 같은 전류가 흘렀다. 몸을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등은 나무벽에 닿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서로 밀착된 두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민욱 씨의 시선이 거울에 머물다 내게 닿았다. 혜원?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속삭임처럼 울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뜨겁고 격한 눈빛과 맞닿았다. 평소 차분하던 눈이 이제는 억누른 불꽃으로 타올랐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들어 올려 꼭 쥐었다.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져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내가 애써 세운 방벽을 무너뜨렸다. 당신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가 속삭였다. 단순한 말 한마디에 눈가가 젖었다. 수많은 날을 고독 속에 버텨왔지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을 그의 손 안에 맡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작은 방 안에는 거친 호흡만이 가득했다. 그는 내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눈빛으로 묻고 있었다. 안 돼요. 나는 떨며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그에게 잡힌 채였다. 왜 안 되죠?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고 거칠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유부남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장은 이성을 배반하고 있었다. 너무 오래 갈망했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더니 뺨을 따라 내려왔다. 나는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 가까이 멈추자 나는 속삭였다.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다. 첫 키스는 스치듯 가벼웠지만 내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꽉 끌어안아 단단한 가슴에 밀착시켰다. 그의 심장 고동이 내 심장과 뒤섞였다. 거울 속에는 서로를 감싸 안은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나는 스스로를 보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 내 옷매무새가 느슨해지고 그의 손길은 더딘 듯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의 옷깃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말 괜찮아요? 그의 쉰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나는 눈을 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미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계선은 사라졌다. 우리는 빗소리 속에서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그 어떤 이성도 도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고독과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만이 있었다. 모든 게 가라앉았을 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앉아 여전히 요동치는 심장을 느꼈다. 그는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낮게 한숨 쉬었다.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마치 우리 둘 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이. 그날 밤 나는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눈빛은 깊어지고 뺨은 발그레했다. 두려움과 황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경계를 넘어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창가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피팅룸의 뜨거운 기억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민욱 씨의 온기, 급하지만 타오르던 키스, 부드러우면서도 갈망이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내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환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위험한 것의 시작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성을 배신했다. 그가 스쳤던 옷, 내가 벽에 몰렸던 나무벽, 우리 입술이 맞닿았던 순간의 거울 속 얼굴, 그 모든 것이 가슴을 뛰게 했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찾아왔다. 나는 일부러 장부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미 두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잘 지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을 피했다. 그는 다가와 작은 종이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두었다. 빵 조금 사왔어요. 점심 못 먹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놀라 멈춰 섰다. 그저 작은 행동이었지만 가슴이 떨렸다. 따뜻한 버터 향이 나는 빵은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나를 챙겨준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저절로 떨렸다. 그는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 평소의 엄숙한 모습과 전혀 달랐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저녁마다 그는 가게에 들러 때로는 잠깐 서성이다가 때로는 물건 정리를 도와주었다. 혹은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내가 일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 침묵조차 내 마음을 덜 외롭게 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몸으로 갚는 빚이 아니었다. 진짜 떨림이었고 점점 통제할 수 없이 커져가는 감정이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새 옷을 정리하며 걸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내 뒤로 다가와 어깨 너머로 옷걸이를 건넸다.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아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내 마음은 그때의 모든 순간이 그립다. 그때부터 당신을 갈망했다고 외쳤지만 이성은 나를 뒤로 끌어당겼다. 나는 떨며 말했다. 우린 이러면 안 돼요. 그가 내 어깨를 잡고 살짝 눌렀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으로 뛰어들고 싶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힘없이 무너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억눌렀던 갈망을 채우듯 깊게 키스했다. 피팅룸의 거울은 다시 한번 두 몸이 뒤엉킨 모습을 비추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다. 숨길 수 없는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가게 문 닫은 뒤에 혹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고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점점 두 세계를 살았다. 낮에는 여전히 작은 가게의 주인으로 어려움과 싸우며 손님들에게 웃음을 지었다. 밤에는 유부남의 품에 안겨 떨고 또 갈망하는 여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꼭 껴안고 있을 때 나는 속삭였다. 언젠가 모든 게 들통날까 봐 무서워요. 그가 내 머리카락에 입을 대며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내가 다 해결할게. 당신은 그냥 내 곁에 있어주면 돼요. 그 말은 마치 진정제 같았다. 그것이 연약한 약속일지라도 나는 믿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작은 꽃다발을 가져왔다.
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당신에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드물게 따스하게 빛났다. 나는 꽃다발을 품에 안고 달콤한 향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게 꽃을 준 게 언제였을까?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녀처럼 가슴이 떨리고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우리가 다시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어떤 벽도 두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가 나를 세게 끌어안으며 바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이미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꺼질 수 없는 불꽃이었고 언젠가 우리 둘을 함께 태워버릴 수도 있는 사랑이었다. 그 후로 나는 두 개의 평행한 세계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고 가게를 지탱하기 위해 애썼다. 밤이 되면 나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었다. 갈망하고 떨리고 그러나 민욱 씨의 품 안에서 행복에 잠긴 여인으로. 우리는 잘 알았다.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으며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곧장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 번 불붙은 심장은 누구도 꺼뜨릴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내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욱 씨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하얀 포장지에 둘러싸인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당신에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밀며 말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만에 꽃을 받아본 것일까?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오며 행복과 슬픔이 뒤섞였다. 꽃향기를 맡는 순간 나는 다시 20살의 소녀가 된 듯 첫사랑의 설렘에 젖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멀리 서 있는 한 여인, 50대쯤 된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 잠깐뿐이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민욱 씨의 아내, 지연이었다. 내 손에 꽃다발이 덜덜 떨렸다. 나는 서둘러 미소를 지으며 당황을 숨겼다. 민욱 씨는 눈치채지 못한 듯 옷걸이에 재킷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베이지빛 고급 코트를 입고 옅은 립스틱을 바른 채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다육이 화분이 들려 있었다. 가게가 참 예쁘네요. 이거 드릴게요. 문 앞에 두면 생기가 돌겠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손을 떨며 화분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러다 화분 옆면에 붙은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랍, 서랍 속. 나는 곧바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경고였다. 온몸에 땀이 배어 나왔다. 하루 종일 나는 그 화분만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연만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맞은편 카페 주인 상호는 어느 날 가게에 들어와 비웃듯 말했다. 요즘 사장님은 얼굴이 훨씬 환해졌네요. 혹시 새 사랑이라도 생긴 건가요? 나는 급히 웃으며 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뚜렷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나간 후 카운터 옆에 서 있던 민욱 씨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과 고통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겨 떨던 나는 결국 물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아니, 하지만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무서워요. 당신 아내가 알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대 내면. 쓱 그는 나를 세게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다 감당할게. 두려워하지 마. 설령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그 말은 칼날 같았고 동시에 진통제 같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나는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짙은 청색 드레스를 입고 은빛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미소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날카로웠다.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저도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답하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덧붙였다. 요즘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와요. 건물 관리 때문에 바쁘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길 바라요. 문이 닫히고 나는 그대로 굳어섰다.
그녀가 의심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지연은 쉽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화를 잘 내진 않지만 눈길을 두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뜻이야. 나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는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깊이 가라앉은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단 한 가지밖에 몰라. 널 잃고 싶지 않다는 것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지연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마도 위협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 격렬하게 서로를 붙들었다. 매 키스는 마지막처럼 매 포옹은 절박하게 이어졌다. 어느 날, 불 꺼진 가게 안, 창밖 가로등 불빛만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가운데 그는 속삭였다. 만약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줄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는 나를 세게 끌어안았다. 우리의 약속이 살것에 새겨지는 듯했다. 지연이 준 화분은 여전히 가게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물을 주었지만 화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작은 선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비밀 속에서 살고 있었고 언제든 폭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안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과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자라났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사랑의 불꽃은 이미 타올랐고 그 불꽃 뒤에 어른거리는 아내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제 혜원과 민욱이 싸워야 할 것은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이었다. 지연의 시선과 세상의 소문, 무거운 기다림의 나날 엘리베이터에서 지연을 만난 이후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마저도 나를 놀라게 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 때 출입구에 놓인 작은 화분을 볼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눈길이 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여전히 민욱 씨를 갈망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를 더 보고 싶었다. 우리는 여전히 밤마다 만났다. 가게 문이 닫히고 커튼이 내려진 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듯 몸을 부딪혔다. 어느 날 그가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나타났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연과 이야기를 했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심장이 멎었다. 무슨 이야기요? 이혼하자고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커다란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욱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다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지. 나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다. 이제 더 이상 은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서둘러 서로를 찾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무섭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무섭지. 모든 걸 잃을까 봐. 하지만 제일 두려운 건 널 잃는 거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나를 품에 끌어안고 아이를 달래듯 등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 입을 맞추었다. 길고 깊고 아픈 키스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사랑에는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지만 지연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손님을 맞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한 통의 전화, 단 하나의 신호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욱 씨가 지친 얼굴로 찾아왔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지연이 조건을 내걸었어. 나는 숨을 죽였다. 배상금 2배, 그리고 건물도 반으로 나누자고 했어. 나는 멍해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었다. 그것을 잃으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터였다. 그렇게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견딜 수 있어. 널 지킬 수 있다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더 이상 몰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는 내 집에 자주 왔다. 함께 요리를 하고 낡은 노트북으로 옛 영화를 보았다. 내가 차를 따르자 그는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매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다. 수년 동안 나는 오직 일과 고난에 매달려 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작은 방 안에서 나는 가정을 가진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불타는 갈망에만 휩쓸리지 않았다. 서로를 천천히 다정하게 품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너와 당당히 함께 걷고 싶어. 더 이상 숨지 않고. 그가 속삭였다. 나는 눈물이 차오른 채 고개를 끄겼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카페 주인 상호가 가게로 들어왔다.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사장님 얼굴이 환해졌네요.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봐요? 나는 서둘러 웃으며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상쩍었다. 그는 민욱 씨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여기 소문은 금방 퍼져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가 나가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떨며 속삭였다. 보셨어요? 다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내 손을 세게 잡았다.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해. 지연과 확실히 정리할 거야. 어느 밤 그는 다른 날과 달리 굳은 얼굴로 찾아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빛은 단호했다. 서류 냈어. 변호사가 절차를 진행할 거야.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지연과는 끝나 있었어. 다만 내가 있어서 내가 결심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뛰는 심장을 들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불륜이 아니었다. 미래를 향한 선택이었다. 그 후 우리는 폭풍 속에서 살았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지연의 눈길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민욱 씨 곁에서 나는 버틸 힘을 얻었다. 어느 밤 그가 내 곁에 누워 속삭였다. 돈도 집도 잃을 수 있어. 하지만 너만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함께할게요. 사랑의 불꽃은 더 이상 은밀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욱 씨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혼. 하지만 그 결심은 곧 거센 폭풍을 의미했다. 돈, 명예, 그리고 지연의 조용한 복수. 내 마음속에는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진짜 폭풍이라는 것을. 판결을 기다리는 날들 민욱 씨가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한 이후 나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다. 낮에는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고 옷을 정리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법정, 서류, 서명, 그리고 지연의 그림자. 저녁이 되어 가게 앞에서 민욱 씨의 발소리가 들릴 때에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품에 안겨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막 닫으려던 순간 지연이 나타났다. 회색 코트를 걸치고 담담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채. 잠시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황한 채 손을 떨며 문을 열었다. 지연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세세히 기록하듯. 아담하고 예쁘네요. 이 시기에 유지하려면 많이 힘들었겠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곧 그녀는 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민욱 씨가 이혼 서류 낸 거 알고 있나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나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굳어버린 채 간신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냉랭하게 웃었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다만 기억해요.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 나갔다. 강한 향수 냄새와 함께 내 마음은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내가 모든 걸 말하자 민욱 씨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예상했어. 지연이 쉽게 놓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도 난 물러서지 않아. 난 너무 무서워요. 그 눈빛 마치 날 삼킬 것 같았어. 그가 나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네가 다치게 두지 않아.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말을 믿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꺼지지 않았다.
사랑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거리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소문도 퍼져나갔다. 몇몇 단골은 수군거리며 힐끔거렸고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상호, 맞은편 카페 주인은 또 나타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다. 이 동네에선 비밀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만 움켜쥐었다. 그날 밤 민욱 씨는 평소보다 늦게 왔다. 그는 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네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아. 나는 그의 품에 파묻혀 흐느꼈다.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리며 눈을 깊게 들여다봤다. 이미 말했잖아. 모든 걸 잃어도 널 버리진 않아. 넌 날 믿어? 나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서로를 갈구했다. 키스는 맹세 같았고 포옹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선언 같았다. 어느 날 늦게 가게를 나설 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멀리서 긴 코트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 나는 곧 알아챘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등골이 얼어붙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와 문을 꼭 잠갔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이제 단순한 경고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불안한 나날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평화를 만들고자 했다. 민욱 씨는 음식을 들고 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아 영화 이야기를 하고 새 옷 디자인을 얘기하며 웃었다.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의 눈빛은 소박한 행복으로 빛났다. 나는 웃었지만 가슴은 저려왔다. 그 꿈은 너무도 연약했고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었다. 어느 밤 함께 누워 있을 때 민욱 씨가 속삭였다. 난 이제 널 잃고는 살 수 없어. 지연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넌 기다려줄 수 있겠어?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채로 그를 꼭 끌어안았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하지만 약속해요. 절대 날 떠나지 않겠다고.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해. 우리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도 타올랐다. 지연은 점점 선명해지는 그림자처럼 우리 앞에 드리워졌다. 소문, 시선, 경고. 모든 것이 목을 죄어왔다. 그러나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격렬해졌다. 매 포옹, 매 맹세가 말해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있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운명을 바꿀 소식. 어느 아침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민욱 씨의 목소리는 쉰 듯 잠겨 있었다. 지연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어. 최고 변호사를 선임했대. 이번 싸움 쉽지 않을 거야. 나는 카운터를 꽉 붙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언젠가 올 날임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떨며 물었다. 아니, 다만 네가 고통받을까 두려워. 나는 눈물이 차올라 속삭였다. 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만 놓지 않는다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속해. 그때부터 지연은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자주 나타났다. 가게 앞에 혹은 맞은편 카페 창가에.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 목에 닿은 칼날 같았다. 어느 날은 아예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작은 상자를 올려두고 갔다. 안에는 향수병이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Femme fatale, 위험한 여자. 향 좋네. 당신한테 잘 어울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나는 얼어붙었다. 향수의 강한 향이 숨을 막았다. 그녀는 고함을 칠 필요도 난리를 부릴 필요도 없었다. 단지 이런 차갑고 은밀한 신호면 충분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밤마다 몸서리쳤다. 민욱 씨는 내 집에 더 자주 왔다. 그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를 안고 있어도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속삭였다. 알아. 하지만 나도 멈추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리는 격렬히 입을 맞추었다. 현실을 잊기 위해. 그러나 밤이 끝나면 두려움은 다시 밀려왔다. 어느 날 맞은편 카페 주인 상호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다. 혜원 씨, 여길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놀라 물었다. 왜요?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민욱 씨 아내가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계속 있으면 곧 큰 스캔들이 될 거예요. 다리가 풀렸다.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찾아왔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지연에게 분명히 말했어.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모든 걸 잃더라도 이혼하겠다고.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손을 움켜쥐었다. 우떡은 돈, 집, 명예 전부 빼앗겠다고 했어. 하지만 난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너야. 내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눈 속에는 사랑뿐 아니라 절망을 넘어선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후 우리는 더욱 미친 듯 서로를 갈구했다. 망설임도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매 순간 우리를 밀어붙였다. 네가 후회할까봐 무섭다. 그가 속삭였다. 아니요. 내가 무서운 건 당신을 잃는 거예요. 나는 울먹였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폭풍 속의 짧은 순간을 붙잡듯. 몇 주 뒤 소문이 현실이 되었다. 민욱 씨와 지연이 정식으로 재판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이다. 지역신문은 이렇게 짧게 적었다. 유명 사업가 민욱, 아내 지연과 이혼 소송, 거액의 재산 분할 쟁점.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온 세상이 이제 이 싸움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우릴 쳐다보고 판단할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널 혼자 두지 않아.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우린 함께 절벽으로 뛰어드는 듯했지만 적어도 함께였다. 어느 밤 지쳐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난 늘 사랑이 고통만 준다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은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아. 내가 속삭였다. 나도 그래. 넌 내게 다시 시작할 이유를 줬어. 그는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폭풍이 사라진 듯 평화가 찾아왔다. 재판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다. 우리가 자유로워질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질지.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며 나는 여전히 지연이 준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 푸른 잎은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민욱 씨의 굳은 눈빛과 그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그 품을.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둠이든 새벽이든 나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다.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 투쟁, 상실, 그리고 희망의 장. 이 사랑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마음은 이미 전부를 민욱 씨에게 맡겼다. 그리고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믿고 있었다.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